여러분, 오늘은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소제기의 의인데요. 공소제기에 의하여 수사 절차가 종료가 되고 법원에 소송이 계속이 돼서 공판 절차가 개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되고 검사는 공소 수행자로서 각각 그 지위가 바뀌게 돼서 대등한 소송의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되고 공소시효도 정지가 되겠지요. 먼저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법원의 소송 계속이 생기게 됩니다. 법원의 소송 계속이 된다는 것은 사건이 수사기관을 떠나서 법원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소를 제기받아서 현실적으로 심판을 행하는 법원을 특히 수소법원이라고 저희가 부르지요. 따라서 소송 계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수소법원이 드디어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법원의 소송 계속이 되면 적극적 효과와 소극적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 적극적 효과는 법원은 사건을 심판해야 할 권리, 심판권과 함께 심판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고 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겠지요. 소송 계속의 소극적 효과로서는요. 공소제기에 의해서 사건이 특정한 법원에 계속되면 이제 수서법원에 계속이 되면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이중 기소의 금지라고 하고요. 따라서 동일 사건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에는 뒤에 제기된 후소에 대해서 공소 기각의 판결로서 종결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327조 제3호에 있고요. 또한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에는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원 합의부에서 심판을 하고요. 사물 관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합니다. 사물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순서에 관계없이 합의부에서 하지만 사물 관할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받은 법원이 합니다. 이 경우에 심판할 수 없게 된 각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328조 1항 3호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되는데요.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는 불고 불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검사가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공소가 없으면 심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이 지배하고 있고 현행법도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독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비롯되고 그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로 한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소시효의 정지가 되겠습니다.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죠. 253조 1항에 있고요. 검사가 공소제기라는 권리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적 효력 범위와 물적 효력 범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게 되겠죠. 248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서 성명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심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성명 모용과 위장 출석의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성명 모용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 쓴 거고 위장 출석은 다른 사람이 출석한 경우죠. 이와 같이 성명 모형과 위장 출석의 경우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현실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누구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특정 기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하려는 자가 피고인이라는 의사설이 있고요.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라는 표시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동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는 행위설도 있고요. 표시설에 따르면서도 검사의 의사나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하는 실질적 표시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수설은 표시설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검사의 의사나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를 참작을 해서 피고인을 결정해야 한다는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명 모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명 모용의 경우 피고인의 특정이 문제가 되는데요. 성명 모용의 경우, 즉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거짓으로 사용한 경우에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 범위가 어떤가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피의자 갑이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무관한 을의 성명을 모용을 해서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공소장에 갑에 대한 공소로서는 피고인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가 없죠. 공소장에 을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설령 갑이 을의 명의를 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지, 즉 검사가 갑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갑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처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피고인이 되고 을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표시 정정을 거쳐서 그 절차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피고인 표시 정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바로잡은 후에 갑에 대해서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굳이 공소장 변경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 표시 정정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97도 2215 판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48조에 의해서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 그렇죠? 표시상의 착오일 뿐, 검사는 모용자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그렇죠? 모용자인 갑이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 을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을 해서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갑에 대한, 모용자 갑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 을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갑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 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갑과 을을 구체적으로 대입을 해서 판례를 이해하시면 97도 2215 판결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성명 모용을 처리하는 방법은 공판 심리 중에 발견된 경우에, 공판 심리 중에 성명 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정정 절차에 따라서 공소장 표시 정정을 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금방 봤고요. 만약 피모용자에게, 을에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을에게 약식명령 절차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돼서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모용자에게 사실상 소송 계속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 계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을 해서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을에 대한 불안정한 지위를 없애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식명령까지 받고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는 을에 대해서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유추 적용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주고, 모용자는 갑은 공소장 정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정정된 약식명령을 갑에게 송달하면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약식명령이 송달된 경우도 잘 이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로서 92도 2554호 판결을 보시면요.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표시를 정정을 해서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254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로 할 것이므로 법원은 결국 을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공소장 표시 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편 모용사실이 성명모용사실이 판결 확정 후에 발견된 경우는 어떨까요? 피모용자, 예를 들어서 명의를 모용당한 을 같은 경우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효력은 엉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명모용의 단계에 따라서 봤고요. 언제 밝혀졌는지. 그 다음 위장 출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장 출석이라는 것은 피고인 대신, 예를 들어서 갑 대신 다른 사람이 을이 갑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공판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 범위가 어떠한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되었는데 공판정인 을이 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인 갑에게만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 피고인인 갑에 대해서 위장 출석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공판 심리 중에 발견된 경우 위장 출석이라는 사실이 인정신문 절차에서 발견되면 인정신문 절차는 이제 공판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이름이나 직업, 주거 이런 것들을 묻게 되죠. 그때 발견되면 법원은 위장 출석한 을을 퇴정시키고 다시 갑을 소환해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신문 절차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사실심리 절차로 넘어가서 역시 인정신문 절차나 사실심리 절차 이런 공판 절차의 순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사실심리 절차로 넘어가서 발견이 되면 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소제기는 없었지만 을이 인정신문을 거쳐서 사실상 소송 계속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27조 2호를 유추 적용해서 마치 성명모용 소송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고 정식재판에 출석한 경우처럼 사실상의 소송 계속 사태가 발생했다고 봐서 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해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을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을에 대한 소송이 종결이 되죠. 갑을 실질적 피고인인 갑을 소환해서 새로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판결까지 확정이 됐는데 을이 대신 나와서 판결을 받은 것이 발견이 되면요. 만약 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그 효력은 법정 구속을 포함해서 형식적 피고인인 을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제는. 따라서 갑에 대하여는 소환 후에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을에 대하여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재심설이 다수설의 견해이고요.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을 바로잡는 비상상고에 의하여 시정해야 한다라는 비상상고설의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재심과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의 맨 뒷부분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심과 비상상고의 개념 정도를 이해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심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해서 확정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특별 절차가 되고요. 비상상고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서 확정 판결을 효력을 뒤집는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개념 정도를 살펴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소제기 인적 효력 범위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성명모용과 위장 출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객관적 효력 범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에서 불가분의 원칙은 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친고죄에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고 지금 두 번째가 지금 보는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에서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가 상소 부분에서 공부하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관련지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한 개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단일한 범죄 사실의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즉,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는 거죠. 이제 조건은 일죄라는 건데요. 이를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소가 나눠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일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과형상 일죄도 소송법상 일죄이기 때문에 그 공소 제기 효력은 과형상 일죄의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실체적으로는 수재지만 실체법상으로는 과형상 일죄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일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상. 공소 불가분의 원칙은 공소 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와 관련되는 원칙으로서 인적 효력 범위에는 당연히 적용이 없고요. 갑에 대해서 공소 제기한다 그래서 을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이 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만을 공소 제기하는 것을 말하죠. 일부만 혐의가 인정되거나 하면은 일부만 소송 조건이 구비되면 그 부분밖에 공소 제기할 수 없지만 전부 혐의가 인정이 되고 전부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되어서 공소 제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만을 공소 제기하는 것이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라는 겁니다. 이는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른 효력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단일한 범죄 사실의 일부만을 기소할 수 있는 재량이 허용되는가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일한 범죄 일죄에서요. 주로 단순일죄, 특히 강도 강간죄와 같은 결합범 형태의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합범 형태의 단순일죄인 강도 강간죄, 강도죄와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 아니겠습니까? 의 혐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강간죄는 기소하지 않고 강도죄만 공소 제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 제기가 허용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이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 허용성이죠.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소극설은 일죄의 일부 기소를 허용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검사의 자의를 허용하므로 일죄의 일부 기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저극설은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하에서 공소 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일죄의 일부 기소가 가능하고 공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248조 제2항도 일죄의 일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일죄의 일부 기소를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설은요. 원칙적으로 일죄의 일부 기소는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가 범죄 사실의 일부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입니다. 저희는 판례 입장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판례는 하나의 행위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와 또 다른 자기범인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자기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를 해서 대법원 99도 1904호 판결이죠.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을 기소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죄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248조 제2항의 얘기죠. 즉 위의 판례 예를 들면 하나의 행위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하고 자기범인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공소제기권자가 범인도피를 기소하지 않고 직무유기만 기소했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 효력은 범인도피죄에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현실적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죄의 일부인 공소사실에 한정되며 즉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현실적 심판의 대상과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 심판의 대상, 공소사실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되겠고요. 그와 일주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려고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윗부분은 범인 도피죄가 직무유기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현실적 심판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랫부분 이 부분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인데요. 이 부분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걸 거쳐서 물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서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죠. 이 경계가 윗부분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보다 자세한 것은 심판의 대상,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친고죄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단순 일죄 중에서도 친고죄인 경우 친고죄의 취지 및 검사의 소추재량과 관련해서 일부 기소가 허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친고죄였던 강간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검사가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 협박을 따로 떼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느냐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요. 그렇지만 2012년에 이르러서 형법상의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바꾸면서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소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고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이 중 일부에 대해야만 공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의 문제에 해당이 돼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소추재량을 가지므로 이 경우 공소 제기는 적법하고 다만 그 효력은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 범죄에 대해서 미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또는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고소가 다 부적법하거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즉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됐거나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죠. 지금 그렇다면 비록 검사가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송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가 아니죠. 소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만약 이러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 그러면 일정한 자의 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구법에서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그런 상황에서 친고죄인 강간죄 범행 수단으로 저질러진 폭행이나 협박을 따로 떼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소기각에 판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고소가 없는 경우와 고소가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소제기의 범위,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